안녕하세요. 마을공화국TV CCBB 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 이용입니다. 좀 놀라셨죠? 이번에 좀 바꿔봤어요. 제가 먼저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양원관 선생님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관 선생님 스튜디오에 오셨나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민주주의 마을공화국 전국민의 양원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을공화국TV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인트로가 좀 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표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특히 직접민주주의랑 직접행동 좀 입이 좀 잘 안 맞아서 좀 기니까 좀 예. 양해해 주시고 예. 네. 오늘 CCBB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지 먼저 여쭈겠습니다. 양원 선생님 오늘 뭐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 CCBB 지금 뭐 중요한 화두가 또 쟁점이 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즈음으로 한 우리 국가 또는 정부의 방향에 대한 좀 사람들의 관심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방선거가 내일부터 본선 시작되는 거죠? 네, 19일부터 예.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예. 아마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시면 이제 동네 곳곳마다 음. 현수막이랑 얼굴, 이제 번호 이렇게 예, 있는 걸 예. 보시게 될 거고 예. 아마 유세차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가 시작되겠죠. 그 전 지방선거 때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코로나,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보궐선거도 선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움츠린 선거였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아마 적극적인 아마 유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 보셨어요? 다 보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봤는데. 그러셨군요. 일단 뭐 최근 이슈는 이제 자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뭐 통합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아쉬웠다. 뭐 이게 요새 신문지상에 올라왔던데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자유에 대한 의미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한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반지성주의라는 언급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는 취임사를 보면서 신자유주의 얘기 다시 하나? 이런 얘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세계 시민 얘기도 언뜻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유 이런 얘기 아주 몇 번이나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반지성주의니 민주주의 가치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뭔 방향을 얘기하는 건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공부는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민주주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을 많이 언급을 한 걸 봐서는 공부는 했는데 공부가 되게 얕다. 왜 얕다고 얘기하냐면은 그 반지성주의 내용에 이제 많은 대중들이 속된 말로 공부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어떤 얄팍한 어떤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선동에 빠져가지고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식의 접근으로 지금 대통령이 돼서 지금 사회를 바라본다면은 이게 이제 위험한 정부가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서 반지성주의라는 말이 왜 뜬금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일단 반지성주의를 제가 윤석열의 반지성주의 이해가 좀 안 됐던 게 뭐냐면은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떤 정보 습득을 스스로 이제 많이 해석하지 않고 되게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고 즉흥적으로 이제 반응한다라는 게 지금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무슨 논쟁도 보면은 되게 철학적인 용어를 많이 해서 현학적으로 한 적도 있었지만
뭐 그런 현학을 어떤 사람들의 정치적인 용어로 많이 바꾸면서 되게 좋은 언어도 나오기도 하고 되게 압축적으로 정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면서 깊이가 없다. 이제 이런 걸 반지성주의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지성에 약간 멀리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같은 말인데,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이 뭐냐면은 지성을 얘기하시는 분과 이제 반지성을 얘기하시는 분이 심지어 본인이 얼만큼 지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힘도 없고 예. 그 말 자체의 깊이도 못 느끼는 거죠. 정치인의 말이라는 거는 그 본인의 어떤 행동과 정치 철학과 그리고 행보를 통해서 그 힘이 실리는데 이번에 어떤 이 내용을 들으면서 되게 가볍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지성주의라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합리성에 근거한 그리고 객관성 그리고 사실 그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주의를 지향을 해내줘야 되고 그래서 상대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타협과 협력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가는 능력을 지성주의 뭐에 가까운 것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사회가 이제 그동안 뭐 갈등이 심했다. 대립이 뭐 계층의 갈등, 지역의 갈등, 성병의 갈등, 뭐 이렇게 나이의 갈등 이런 등등의 갈등이 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이 갈등이 심한 이 상황을 반지성이라고 보는 것인 것 같은데 이 바탕에 무엇이 왜 그러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가 없이 현상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반지성으로 모는 그런 것은 좀 지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 갈등이 그 계층 갈등인지 성별 갈등인지 다른 많은 갈등의 베이스 밑에 있는 것이 사실 불평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불평등 갈등이 다른 형태로 외화되면서 이렇게 전이된 거죠.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 불평등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이 얘기를 해내는 것이 지성적인 건데 그 얘기는 거의 없이 그냥 표피적인 현상적인 상황들을 놔두고 마치 반지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핵심을 잘못 짚고 있는 거죠. 탁월하십니다. 예. 보시는 분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 예. 하고 오늘 뭐 이야기 중에 뭐 저희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살아왔고 뭐 지금까지 어떤 보면서 그냥 그 정도를 느꼈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그분은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려나 보면은 장관 취임이라든가 어떤 분들이 장관을 갖느냐 뭐 이런 걸 보면은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던 거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장관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시스템으로 되느냐. 요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단면만 보더라도, 이제 취임사는 일성이고,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사람으로 할 거야. 이 되게 구체화되는 거는 이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그전에도 뭐, 노무현 정권 이후부터 계속 그 장관 취임이 하면서 이제 인사 시스템이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이제는 좀 시스템적으로 굴러가야 되지 않겠냐. 했지만, 지금 봐서는, 시스템의 부재를 말하기도 민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문성을 얘기하셨거든요. 그 되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거랑 지금에 나오신 분들의 전문성이랑은 대부분 전문성과 관련이 없다는 게 대부분 추론이고 또 중론이고. 그래서 이야기와
이 실제가 굉장히 많이 다른 예, 예. 이런 걸 보면서 걱정이 됩니다. 예, 예. 결국 인사가 또 만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 또한 많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얘기를 했고, 그 부족함을 이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내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장관, 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청와대 내 이제 비서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이렇게 집단적인 자기 지성을 통해서 문제를 좀 자기 부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인사의 그 기준도 명확하게 제출을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기준 또한 공감대가 별로 없고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자기 예를 들어서 심하게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검찰공화국을 새롭게 만들려고 인사를 그렇게 하는지라고 하는 얘기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자기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인사를 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네네. 제가 좀 짚고 싶은 거는 이제 물론 뭐 윤석열 정부가 뭐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니 당연히 가장 마음 편하게 이야기하고 하실 분들이 뭐 검사가 많을 수는 있죠.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새누리당한테 할 말이 많아요, 저는. 이게 당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온 역사가 있고 그리고 최소한 어떤 사람을 추천할 정도의 인맥풀이 있을 건데 결국 이번에는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라는 정도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뭐 정당 민주주의가 지금 많이 뭐 퇴행하고 있다라는 분도 있고 했는데 기존 만들어 온 네트워크망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 번만 뜯겨봐도 다 아는 부분이 있고 어떤 사람이 훌륭하다는 정도는 대부분 있는데 전혀 제가 이번 인선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뭐 비건한 예로 박진 그 외교통상부 장관인가요? 예. 그러니까 외교통상부에 오래 있었다는 거 받고 윤석열 뭐 이제 대통령이 좀 잘 안다. 뭐 끝이에요, 그게. 예. 도대체 전문성 제가 알기로는 외교관도 1년 정도밖에 하지 않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장관 그거 뭐 큰 거 아니다. 뭐 그래서 뭐 그냥 정무직이다.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대통령과 뭔가 결의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조금 알면은 뭐 그 정도는 봐줘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외교통상부 안에서 뭐 장관 오면은 뭐 약간 길들이기 식으로 외부 일정 엄청 잡고 내부 살필 시간 없이 하면서 그냥 자기 일 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것만 잘 할 수 있는 분이 오시면은 그 정도 된다. 괜히 뭐 업무 파악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제까지 하던 거 막 해서 이제 뭔가 분란을 일으켜 가지고 뭔가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자를 계속 만드는 것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계속된다면은 결국 누가 피해냐? 국민이 피해죠. 관료들은 뭐 그렇게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취임사의 내용으로 봤을 때 쟁점이 됐던 게 이제 반지성주의에 대한 것이 뭐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유 얘기를 하고 세계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자기 생명을 좀 마치고 새로운 대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과 비전이 좀 보이지 않는다. 그런 속에서 그것을 비전과 전망이 안 보이는 조건에서 그 인사 문제가 또 결합돼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면 자기 비전에 따라서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또 인사를 적세적소에 이제 해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전과 전망이 두리뭉실하니까 인사에 대해서도 이게 어떤 인사인지에 대한 방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가측성
예측 가능하지 않는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이러한 좀 불안정성, 불예측성 이런 부분들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정부가 뭐지라고 하는 좀 불안함 이런 것으로부터 지금 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금 더 덧붙이자면은 예전에는 대통령 선거에 물론 그 정치인의 어떤 호불호도 있었지만 도대체 저 사람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그럼 이제 문화 쪽은 누가 좀 주로 키를 잡고 있지? 뭐 그럼 외교 통상은 누가 좀 키를 잡고 있지? 복지 분야는 누가 좀 키를 잡고 있지? 그럼 그 사람을 지지하는 뭐 정책 그룹들은 대충 누구지? 뭐 솔직히 말하면 뭐 무슨 학파라든지 뭐 있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부가 들어선다면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제가 문외한인 건지 아니면 원래 없던 건지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게 지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은 다 그 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이 나은 게 이제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다음 주제는 지방선거가 이제 6월 1일인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19일부터, 내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까 거의 한 500여 명이 무투표 당선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거로면은 이제 그냥 벌써 지금부터 당선 축하한다 하고 막 서로 이제 문자 보내고 막 하시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은 숫자가 이렇게 아주 무투표 많죠. 당선이 된 거죠. 아주 많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한 경우가 된 건데 네. 이 특별한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거냐라고 네.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어떻게 보세요? 일단 3월 9일 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 신청은 2월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부분 지방선거가 있으면은 예비 후보를 길게 둔 이유는 무소속 후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어떤 피선거권을 띄는 분들이 이제 홍보할 기간을 많이 준다는 차원에서 예비 후보 기간을 좀 늘렸고요. 근데 그 기간이 대통령 선거와 이제 합체되면서 양 당에서는 예비 후보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엄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데 어디 지선에 나가서 지금 자기 후보 선거를 하느냐 해서 일단 각 당이 다 이제 영을 좀 내린 걸로 알고 있고요. 하니 이제 많은 후보군들이 양당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거의 다 올인을 했고 올인을 하면서 후보뿐만 아니라 선거 예를 들자면은 이제 뭐 후원금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한 거죠. 그런 백척간도의 결판을 하고 나서 이제 선거를 준비하려니까 뭐 한쪽은 한쪽대로 힘들고 또 반대서 떨어진 대로 힘든 거죠. 왜? 다 쏟아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방선거를 하려고 들여다 보니 돈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정리도 좀 해야 되죠. 그리고 누가 공천할지도 그 전에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막 얘기를 하려니까 뭐 속된 말로 경선할 시간 없으니까 그냥 전략 공천. 이제 이런 게 이제 팡팡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서울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2인 선거구에 양당이 한 명씩 나머지는 나오지도 마. 하니까 당연히 2인 선거가 됐고 그런 예전엔 무소속이 없었냐? 무소속 있었죠. 무소속도 그 전 예비 후보 때 미리 내서 했는데 만약에 2월 18일 날 제가 혹시라도 무소속 후보로 나가가지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양대 대선 후보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듣지도 않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비 후보 입장에서도 아니 뭐 무소속 미리 해서 선거운동 해도 알릴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알릴 이유가 없지. 뭐 이러면서 무소속도 굉장히 적은 상태고 뭐 주로 그런 선거구에는 소수 정당이 그래도 준비해서 나오기도 하는데 뭐 지금은 더더욱 미미한 상태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혹자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소수 정당들이 비례만 노리면서 지역에 올인하지 않으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더 드러났다. 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보시는 것 같이 지역 정당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안 보이네요. 네. 네. 지역 정당을 인정하지 않은 지금의 정당법이 네, 결국은 이 꼴이 나게끔 한 거 예,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합니다. 예. 지역 정치라고 하는 게 실종되어지는 거죠. 지역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오는 정치, 그리고 생활권 정치, 시민 정치, 뭐 등등의 주민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는 이런 선거를 지금 치르고 보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거죠. 그런 점에서 현재 지방선거, 지방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볼 때가 다시 되지 않았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를 마치면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문제가 제기돼야 되지 않을까. 국회의원 선거 문제는 이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당제라든가 또 이렇게 연합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우리 정치의 패러다임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가 되었지만 지역 정치 또는 지방 정치에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3인 선거구에서 5인 선거구까지 좀 늘려져야 된다. 이렇게 대선거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양당이 뭐 거의 부정을 한 거고 11개 구에서 뭐 11개 권역에서 몇 개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살짝 넘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면 한국 정치의 전반의 구조 시스템이 전환되어지는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점점 필요해지는데. 근데 지금 그 뉴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거나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보지는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양당이 이제 자족하고 있고, 예. 그럼 됐네. 이런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좀 찾아봤는데 무투표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해서 이제 19일부터 시작하는 투표에 누가 나왔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왜? 선거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거운동 중에 대부분 자기 정책을 얘기하고 물론 공약은 있겠죠. 그리고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저 찍어주세요 하는데 이제 선거를 하는 후보들의 토론회 같은 경우도 무투표 당선한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매전 깜깜이 선거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런 깜깜이가 없는 거죠. 네. 한 번도 투표를 행사하지 않고 누가 되지도 못하면서 우리 구의 어떤 구의원이 자기가 구의원이라고 돌아다니는 거를 이제 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대안으로 하자면. 대안. 네. 이제 무투표 당선의 이제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네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이런 문제에 폐해가 있다면 다른 방법이 없이 있을까? 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한은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뭐 주민들의 뭐 결사의 어떤 자유가 없어서 되게 퇴행적인 문명국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는 전형적인 양당 독재를 통해 가지고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그렇다면은 지금의 정당법에 문제가 있다면 되게 쉽게 정당을 만들고 쉽게 정치 자유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이 완전 비례 뭐 얘기도 나왔지만 어떤 선거구의 어떤 변화의 비례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당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 46개, 49개가 있더라고요. 49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지역정당 후보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이제 선관위에서 준 서류로 이제 알게 된 건데요.
지금 정당에서 말하는 정당법에 대한 많은 정당들이 여러분 아시는 거 몇 개 있으세요? 세네 개면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심지어 국가혁명 배당금당이라는 이런 당이 기존 정당법을 통해서 국고 보조금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안에서 예, 예. 이거를 가만히 그러니까 뭐 가만히 이걸 이렇게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위기이죠, 한국에. 예,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를 양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예. 양당이 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전국적인 어떤 운동이라든지 소원을 통해서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게 계류 중인 몇 가지 안에 대해서 좀 진일보한 민주주의를 위한 판결을 하라고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그걸 근거로 국회에서는 정당법 논의가 시작되겠죠. 예, 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정당법이 분명히 위헌 소지가 있고 지금의 다당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만 명시하더라도 국회에서 양당이 자기가 원하는 법으로 바꿀지는 몰라도 예. 어떻게든 열 수밖에 없는 이게 생기는 거죠.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지금 정당법 얘기도 한 거 있지만 무소속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무소속을 한다면은 저는 정당과 거의 동일한 조건에 이 불이익이 없다면은 저는 당연히 무소속으로도 어떤 분도 피선거권을 낼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명 정도의 이제 추천서 예. 그리고 뭐 이제 관련한 이제 이제 공보물을 내야 되는 뭐 돈 뭐 이런 게 있어요. 기탁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저는 그거를 최근에는 뭐 장애가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몇몇 이런 분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또 경감하는 그거는 최근에 생긴 새로운 어떤 그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건 되게 고무적이고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공보물을 낸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채널을 인정한다든지 예. 뭐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지금처럼 무투표 당선이 네. 되는 거는 막을 수 있다 예. 예.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당법 문제도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지만 이 지방자치 선거라든가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모습으로는 그 활성화의 한계가 있고 주민 자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보다 많은 권한과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지역으로 더 분권화돼야 된다. 그래야 이 권한을 자기 삶과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분권화는 굉장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다 확대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접성, 주민의 직접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 부분도 권력의 부분도 시 단위에서 읍 단위까지도 좀 내려가서 자기의 생활권 속에서의 자기 직접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좀 전환되어지는 이런 측면이 같이 결합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정당을 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문턱을 낮춰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문턱을 좀 내려내는 이런 노력들이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돼야지 지금의 무투표 당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했던 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하셨다 얘기죠? 네. 예.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네, 겁니다. 개념적으로. 좀 다른 의견을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시간이 우리가 오늘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두 그렇군요. 가지 얘기를 하는데. 예. 이번에 좀 폼을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걸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음에는 좀 요런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해보고 싶다 이러는 게 있으시면은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행동 영등포당 쳐보시면은 네 나옵니다. 예. 페이스북도 있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DM 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의 어떤 관점 아니면 양홍원 선생님의 어떤 관점으로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